예, 트럼프는 폭스 방송사 앵커로 근무하고 있는 미 육군 공수특전단 그린벨의 소령 피트 헤그세스를 국방장관에 임명했습니다. 국가방위군에 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현역 소령입니다. 이게 좀 굉장히 파격적이죠. 제가 그래서 그린벨의 그 영상을 앞에 하나 삽입해 드린 겁니다. 헤그세스는 프린스턴 대학을 다닐 때부터 보수주의 공화당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ROTC 훈련을 받았습니다. 프린스턴을 졸업한 2003년 무슬림 테러리스트들을 구금하고 있는 관타나모 기지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의 경험 때문인지 이라크 근무에 자원에서 파병 가서 전투를 치렀습니다. 1차 근무를 마치고 귀국해서 하버드 대학의 케네디 스쿨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다 2012년에 다시 아프간으로 파병되어 카불의 방첩부대 보안대에서 방첩활동 교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무시무시한 일을 한 거예요. 현장에서 이제 신문하는 법, 고문하는 법 이런 거랑 관계된 일을 같이 했다는 얘기죠. 예. 이 같은 경험 때문인지 헤그세스는 맹렬한 강경 노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SIS 소탄 작전에서 소년 살해 등 전쟁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미군들에 대해 2019년 트럼프가 사면한 것은 헤그세스의 역할이었습니다. 헤그세스는 폭스 방송사 앵커로 일하던 2016년부터 트럼프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헤그세스는 청문회 때 응답해야 될 과거 발언이 많습니다. 상당히 극렬한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2018년 뉴욕에서 열린 이스라엘 청년 전국위원회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주의와 미국주의는 서방 문명과 서방식 자유를 지키는 최전선입니다. 지오니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온주의는 이게 유대민족 1등주의입니다. 맹렬 이스라엘 지도자들조차 I'm a Zionist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다 주변을 다 때려잡고 정복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또한 미국주의 아메리카니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용어는 사실 없죠. 그러니까 아메리칸 퍼스트가 있고 미국 우선주의,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 정신 헌법에서 이제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즘, 그러니까 미국이 인류의 선봉에 서서 자유민주 공화국 정치 실험을 하는 국가다. 그게 이제 미국 예외주의거든요. 이런 얘기는 있어도 아메리카니즘이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청문회를 하면 좀 대답을 해야겠죠. 네. 헤그세스의 언행은 거침이 없습니다. 그는 2022년 6월 하버드 대학에 자신이 받았던 학위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는 프린스턴을 나왔고 이제 뭐 하버드의 그러니까 정식 대학원이라기보다 이렇게 그 사회인들이 한 발 걸치고 다니는 대학원이 있죠. 케네디 스쿨. 케네디 스쿨을 나왔거든요. 거기 학위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의 별난 행위를 두고 사람들은 관종짓이라 할 겁니다. 저는 하버드를 다녔고 학위를 받았고 사회적 지위를 높였죠. 그럼에도 오늘 이 같은 일을 하는 까닭은 보수주의 애국 시민으로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을 하버드 같은 학교에 보내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 할 수 없는 지경이 됐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 영혼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제 경우엔 어떻게든 안 다치고 견뎌냈지만 명문대를 나온 대법관, 상원 의원 같은 사람들 중에는 미국을 사악한 나라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버드야말로 그 같은 사고방식의 본산입니다. 여러 가지로 상당히 레디컬한 사람입니다. 헤그세스는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과연 이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에 임명이 됐을 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걸 좀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랑 직결되어 있는 문제니까. 예. 먼저 세뇌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헤그세스는 미군 장성들과 국방부에 널리 퍼져 있는 도덕적 해체주의, 워키즘을 쓸어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미군 안에 그 동성애, 트랜스젠더, 유니섹스, 흑인 프리미엄, 여성 프리미엄 이런 풍조가 거세거든요. 그래서 트럼프가 헤그세스를 임명한 뜻은 미군 안에서 문화전쟁 혹은 문화 숙정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예.
헤그세스는 2024년에 전사를 숙청하는 미군, 그들은 우리의 자유를 지켜주는 남자들을 어떻게 배반해 왔는가? The War on Warriors, Behind the Betrayal of the Men Who Keep Us Free 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헤그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의 다음 대통령은 펜타곤 고위층을 크게 손봐야 한다. 그래야 임전태세를 갖추고 나라를 지키고 적을 물리칠 수 있다. 많은 고위직을 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임명된 찰스 브라운 합참의장을 보라. 그는 실력으로 그 자리에 앉았나? 아니면 흑인이기 때문에 임명됐나? 상당히 이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거침이 없는 거죠. 상당히 극단적인 발언이라고까지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을 막 용감불sam하게 하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그렇게 맹렬한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그린벨의 동영상을 틀어드리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미군에서의 무분별한 해체주의 풍조는 극에 달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유니섹스는 더 말할 거 없죠. 유니섹스는 그래도 얌전한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군 해군 유니폼마저 통일성이 깨졌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남성 장교는 빅캡을 썼고 오른쪽에 있는 모자, 여성 장교는 버킷햇이라는 왼쪽에 있는 모자를 착용했습니다. 미 해군이. 그런데 2017년경부터 여성은 이 두 개의 모자 중에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있게 됐어요. 뭐 이거든 저거든 하나를 이제 고를 수 있는 겁니다. 둘 중에 네 마음에 드는 거 골라 써라 이런 식이 된 거죠. 이건 좀 웃기죠. 유니폼이 아니라 듀오폼입니다. 유니라는 건 하나란 소리거든요. 제복. 통일성이 깨진 거지.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많이 문란한 거예요. 많이 문란한 겁니다. 다른 예로 이제 2021년에 바이든에 의한 보건복지부 산하 공중보건대 Corps of the US Public Health Service라 그러는데 이 책임자 임명을 들 수가 있죠. 이 조직은 민간인이에요. 민간인인데 민간인에서 이 조직이 이제 충원이 되면 군복을 입어요. 제복을 입고 계급을 부여받습니다. 공중보건대 책임자는 해군 제독 애드미럴 이 계급을 부여받습니다. 2021년 바이든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레이첼 레빈 이 사람을 공중보건대 제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공중보건대라는 걸 빌어가지고 미군 내부의 해체주의 풍조, 워키즘을 북돋우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당시에. 왜 그러냐면 이게 뭐 사실 뭐 군대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군복을 입는 조직이거든요. 미국에서 군복을 입는 정부 조직이 7개 있습니다. 육해공, 해병, 그 다음에 우주군, 그리고 국가방위군, 내셔널 가드,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공중보건대. 그래서 7개 조직만 이제 유니폼, 그러니까 군복을 입어요. 뭐 제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군복이니까 해군 군복이에요, 이게.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레이첼 레빈이고요. 오른쪽이 아마 뭐 레이첼 레빈의 뭐 친구든지 뭐든지 그러겠죠. 뭐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뭐 보시면 사진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림이. 네. 그래서 이런 사람을 공적으로 자주 등장하는 그러니까 공중보건대 뭐 이게 그때 이 사람 노상 등장했죠. 왜 그러냐면 코로나 퇴치하느라고. 그런데 안 친다라는 건 사회 전체에 대한 일종의 어떤 상징 연출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군복을 입고 해군 제독이니까 이건 군대를 향한 상징 연출이기도 하다고요. 그래서 이런 풍조들이 군대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나라 군인권센터 같이 참 진보적인 단체가 보면 정말 좋아할 풍조겠죠. 네. 헤그세스는 또한 여성에 대한 일선 전투 임무 부여에 반대합니다. 미 국방부는 2013년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여성에게 일선 전투 임무를 부여해 왔습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대답해야 할 겁니다. 아마 이 정도 대답하겠죠. 개인적인 가치관입니다. 국방장관 재임 중에 그 같은 변화를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전투부대에서 여성을 몰아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군대에서 해체주의 풍조, 워키즘을 숙정하는 게 목표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뭐 크게 아마 날을 안 세울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참 헤그세스가 이제 여러 가지로 맹렬한 인물이고 또 시비가 엇갈리는 인물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큰일 난 것은 유럽입니다. 헤그세스는 그의 신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은 낡았고 무장이 빈약하고 그리고 침략당했다. 미국이 호구인가?
미국의 유럽의 웅급 구조대인가? 언제까지 무기력한 유럽이 웅얼대는 우리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유로피안이라는 드립을 들어야 하나? 언제까지 캐캐묵은 유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위체제 네이토를 존중해야 하나? 유럽은 그 엉터리 같은 방위 약속에 의해 정해진 눈꼽만한 책임도 회피해왔지 않은가? 유럽은 빈약하게나마 국방을 유지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마저도 포기했다. 자기 자신의 국방을 해체하면서 우리 미국을 향해 노상 너희가 지켜줘야지, 너희가 지켜줘야지 이렇게 고함칠 뿐이다.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유럽에 대해서. 또한 우크라 전쟁에 대해서도 굉장히 냉소적인데 일단은 중국에 대해서는 날을 많이 갑니다. 예, 헤그세스는 미국의 군사력이 중국을 겨냥하고 동아시아와 인도태평양에 집중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는 최근 팟캐스트와 방송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중국은 오로지 미국을 겨냥하고 군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시아 영내뿐 아니라 세계 전체를 지배하기 위한 전면적 장기적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헤그세스는 또한 우크라 전쟁에 대해서도 싸늘합니다. 그는 최근 우크라 전쟁에 대해서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우크라는 러시아와 푸틴이 쌓아놓은 동 같은 나라입니다. 푸틴은 내동 돌리도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내동 돌리도, 내돈 돌리도가 아니라 내동 돌리도. Give me my shit back war. 이런 극언을 했죠. 우크라도 싫어하는 거고 우크라에 대해서 전쟁 벌린 것도 우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예. 그러면 이제 과연 이제 이 헤그세스 같은 인물이 국방장관에 들어왔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냐? 예, 큰일 안 납니다. 예, 미국에 있어서 국방장관은 별것도 아닌 존재일 수도 있어요. 트럼프 일기 때는 6번에 걸쳐서 바뀌었습니다. 그중 마크 에스퍼가 장관서리를 처음에 21일 동안 하다가 그만두었다가 한 6, 7개월인가 1년 있다가 6, 7개월쯤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나중에 다시 장관에 기용됐기 때문에 인물로는 5명이에요. 그러니까 5명의 인물이 번갈아 등장하면서 국방장관이 6번 바뀌었어요. 트럼프 일기 때. 그러니까 평균 4년 기간이라고 하면 4 나누기 6, 평균 8개월 근무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도 미군이 특별히 안 흔들렸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국방장관의 역할이 제한되는 까닭은 이게 이제 130만 명쯤 되는 거대 조직이잖아요. 돈도 많이 쓰고. 이 조직이 워낙 방대할 뿐 아니라 첫째, 글로벌 전략 결정에 대한 영향력이 국방장관이 거의 없습니다. 예. 첫째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제 마이클 월츠가 지금 임명됐죠. 예. 둘째가 국무부 장관 지금 임명이 지명됐죠. 오늘 바로 지금 이 촬영 찍기 직전에 마코 루비오가 정식으로 지명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글로벌 전략을 결정한다고 할 때는 국방장관은 별로 명함을 못 내요. 네. 이 까닭에 헤그세스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미국이 헤그세스 때문에 오늘 당장 우크라 손절 이런 노선을 취하게 될 확률이 한 10% 올라가냐? 10%도 안 올라갈 겁니다. 그런 노선을 취하게 된다면 다른 이유 때문이지 헤그세스 때문은 아닙니다. 또 미국 정부는 그런 극단적인 발작적인 그런 조치를 트럼프가 취하는 것보다는 좀 더 큰 그림을 보면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손절하더라도 손절은 아니고요. 자꾸 영토 양보란 얘기 나오는데 영토 세세션 그러니까 영토 할양은 없을 겁니다. 제가 거듭 말하지만 언론들이 그건 서방 언론이 좀 이제 트럼프 특히 유럽 영향받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 그런 언론들이 트럼프에 대한 반감 때문에 그걸 구별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영토 할양 없는 휴전과 영토 할양을 전제로 한 종전을 구별 안 해요. 문재인 같죠? 휴전 체제를 은근슬쩍 종전 체제로 바꾸려는 거. 지금 트럼프 쪽 진영의 문서를 보면 영토 할양 없는 휴전을 얘기하고 한반도처럼 DMZ를 놓는 거를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자고요. 그나마도 좀 시간을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 플레이어가 미국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유럽도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현지 국민들도 있고. 그렇다면 헤그세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일단 인사권에 바탕한 숙정을 할 겁니다. 이 고위직들에 대해서 국방부와 군대 고위직들에 대해서 그리고 도덕적 애국 보수주의에 바탕한 정훈, 정신무장을 할 겁니다. 이 국방부 고위직에 팽배해 있는 또 군 고위직에도 뭐 상당히 팽배해 있는 이게 정파성 그리고 해체주의, 워키즘을 쓸어내려 할 겁니다. 그래서 군대 안에서 문화전쟁을 벌여 숙정하려 들 겁니다. 그러나 이제 국방부나 군대나 이 워낙 인재가 많은 거대 조직이라서 미군 자체가 흔들리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정치바람, 정치 커넥션과는 거리가 있는 대령 또는 별 하나, 준장 이런 급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일종의 세대 전쟁이죠. 계급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제가 이런 느낌을 왜 받냐면 제가 2018년에 CPEC을 갔을 때 그 같이 출연한 사람의 배우자가 군인이었어요. 군인 계통이에요. 그래서 그 저녁을 같이 이렇게 하기로 해서 이제 먹었는데 그때 이렇게 느낌을 보니까 일단 첫째는 그 네오콘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그리고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게 높은 놈들 아무것도 모른다. 높은 놈들 아무것도 모른다. 이런 그 감정이 깔려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은 안 하는데 그 행간의 느낌에. 그래서 이런 좌절감이 있기 때문에 이 대령급까지 또 별 하나까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 별 달게 되면 정치판이거든요. 별들의 게임은 정치판이죠. 그 아래 좀 비정치적인 그 강골들의 입장에서는 아이 속 시원하다 이런 반응이 올 수가 좀 있죠. 예. 그래서 이 헤그세스가 국방부와 군대 조직 안에서 문화전쟁을 벌여서 정치색이 강한 고위직 인사 혹은 해체주의에 물든 고위직 인사들을 드러내면 조직이 흔들리기보다는 오히려 보다 젊고 강건한 인재들이 쭉쭉 성장해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데 이제 여기가 뭐 천조국 아닙니까? 천조 원을 쓰는 조직인데 국방부랑 미군이라는 게 중요한 건 이제 그 돈 어떻게 쓰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그 미군 혁신을 어느 방향으로 해갈 거냐. 그런 의미에서 헤그세스는 아마 올바른 방향을 갈 거다. 예. 다시 말하자면 이제 초연결 AI 즉 나이프 네트워크 AI 프레임워크 이거를 중심축으로 삼은 미군 혁신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이프 인공지능은 우크라 전쟁과 중동 충돌을 계기로 임계치를 돌파했습니다. 2022년만 해도 인공지능 알고리즘 업그레이드가 50번 넘게 이루어진 게 확인이 됐거든요. 우크라 전쟁 하나에서만. 그로부터 2년 지났어요. 10개월 동안 50번이면 24개월 동안은 뭐 50에 2.4배니까 24개월 동안은 120번 일어나야죠. 그런데다가 중동 충돌이 있죠. 그러면 한 170번 일어났죠. 그럼 먼저 번거 50번이랑 합치면 220번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200번 가까이 알고리즘 업그레이드가 축적됐다고요. 그 얘기는 이 초연결 AI가 완성됐을 거다. 거의 이제 안정화됐을 거다. 초연결 AI는 네트워크 위에 수백만 개의 센서를 연결하고 또 그 네트워크에 수백만 개의 타격 무기 이펙터라고 부릅니다. 그걸 연결해 가지고 지구 전체 혹은 이제 그 전구 시어터 전체 혹은 전장 배틀필드 전체를 이 인공지능이 바라보면서 표적을 추적, 식별, 감시, 추적, 조준하는 거예요. 식별, 감시, 추적, 조준한 다음에 ISRT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는 사람한테 어떤 무기를 써서 얘를 때려라라고 이제 무기까지 추천해 주는. 그래서 무기를 또 쓰고 나면 얘가 어느 정도 파괴됐다는 것까지 그 효과까지 보고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프트웨어 덩어리이기 때문에 1000개의 센서와 2000개의 무기를 연결할 때나 100만 개의 센서와 150만 개의 무기를 연결할 때나 똑같은 거예요. 일이 같아요. 소프트웨어가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표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제가 뭐 돈 좀 없어가지고 제일 큰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억 단위까지밖에 계산을 저는 할 일이 없지만 같은 소프트웨어 덩어리를 가지고 수조 원, 수천조 원 그 이상
금액도 계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제가 거래 건이 별게 없어서 조그만 장사를 하는데 하루에 그 엑셀 그 계산할 때 하루에 제가 거래건을 100건밖에 쓸 게 없지만 제가 뭐 큰 회사를 다니고 있다 그러면 하루에 10,000건짜리 파일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렇게 한번 안정화되면 갖다가 붙이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날아갈 일만 남았죠. 예, 애초에 나이프 물꼬를 텄던 윌 로퍼 같은 혹은 그와 비슷한 사람을 부장관이나 차관으로 발탁해서 급물살을 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기에다가 이거랑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 3명이 다 그 페이팔 커넥션 아니에요. 그 지금 트럼프를 꽉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이거랑 직결되어 있거든요. 우주통신이란 관계 있으니까. 그 다음에 페이팔 커넥션의 그 정신적 좌장 피터 틸 여기랑 직결되어 있는 팔란티어라는 회사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또 페이팔 커넥션의 막내 팔랄라키 그 사람하고는 앤드릴 그건 우리 그 군사평론하는 분도 잘 알죠. 그 회사 워낙 그 이상한 좋은 드론 잘 만들어서. 근데 드론이 문제가 아니라 그 회사의 본업이 이 초연결 AI예요. 앤드릴 그런 회사들이 바로 이 프로젝트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트럼프의 초특급 동맹 세력이 이 프로젝트를 알고 미군의 혁신 방향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헤그세스가 저렇게 막 그 천둥 벌거숭이처럼 날뛰는 사람이지만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오히려 미군 안의 그 해체주의, 워키즘 풍조를 제거를 해내고 민주당 쪽으로 너무 심하게 줄선 사람들을 드러내는 군 내부의 숙정에 있어서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장기적으로는 미군이 강화되는 과정이니까 결코 나쁘지 않죠. 이제 한편 이제 오늘 나온 그 따끈따끈한 뉴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말씀드리기 전에 다른 거는 제가 방금 이제 이 스튜디오에 찍으러 올 무렵에 본 건데, 예. 그래서 여기서 못 다뤘는데 트럼프가 이번 인사에서 조금 오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매트 가이즈를 이제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을 했는데 매트 가이즈는 성범죄, 미성년자 성범죄, 미성년자 성매수 그리고 마약 등에 관해서 그 하원에서 그 조사를 받고 있어요. 하원 윤리 그리고 FBI 같은데 파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확정된 건 아니니까. 그러나 뭐 그 워싱턴 쪽에서는 소문이 너무 안 좋습니다. 왜 그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법무장관이 바로 그 FBI 두목아니에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만약에 잘못 불거지면 좀 트럼프가 망신 좀 할 거예요. 저는 매트 가이즈 말고도 좋은 사람이 있을 텐데 왜 그걸 매트 가이즈로 갔나 그래요. 이 매트 가이즈 같은 사람은 이제 이게 그 청문회 통과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요. 이거 미국 공화당이 그렇게 널널하질 않아요. 지금 미국 공화당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바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죠. 하원은 원내대표가 문제가 아니라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기 때문에 내년 1월 3일 날 하원이 소집되면 바로 저거부터예요. 그 의장부터 뽑아요. 그래서 하원 의장 쪽으로는 그 마이크 존슨 지금 공화당 쪽의 원내대표로 밀기로 그러니까 하원 안에 공화당 당선자들, 공화당 의원들이 결정을 했어요. 공화당 지금은 당선자들이죠. 예. 그 1월 3일 날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하원 의장부터 뽑는 거예요. 그리고 하원 의장을 뽑고 나서 하원 의장이 주도해가지고 한 명 한 명한테 다 선서받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3일 날 우르르 의사당에 갈 때는 법률적으로는 당선자 신분이에요. 그리고 의장 뽑고 선서한 다음에 의사당에서 나올 때 그때 이제 의원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원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상원이 문제가 되거든. 근데 이제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 선출 뉴스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트럼프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해온 존 튠이 원내대표로 뽑혔습니다. 그는 2016년에는 트럼프의 2005년 녹음이 폭로되자 이게 뭐 액세스 할리우드인가라는 프로그램 때 녹음한 건데 그 출연자끼리 그 출연자 한 명이 트럼프예요. 같이 차 타고 가면서
그 말하자면 아주 음탕한 여성 편력에 대해서 둘이 떠버리는 게 녹음이 된 거예요. 그때 트럼프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죠. 아, 스타가 되면 말이에요. 뭐 여자들 뭐 다 그냥 다 들어줘요. 그냥 막 더듬이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데려가서 자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2005년에. 예, 그게 이제 2016년에 폭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튠이 그때 존 튠이 대통령 후보 사퇴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살벌한 말인 게 그게 언제냐면 그러니까 9월, 10월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힐러리 클린턴하고 TV 토론하게 잡혀있던 전전날 폭로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 보고 선거 포기하라는 소리지 그렇게 되면.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살벌하게 트럼프랑 대립각을 세운 인물이죠. 그리고 2021년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 직후에 트럼프의 행위는 도저히 변명할 수 없는 것이다. inexcusable 하다라고 비난을 했었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2021년 2월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사퇴한 직후에 이제 그 전에 하원에서 트럼프 탄핵이 결정돼 있었는데 그 탄핵에 대해서 지금 바로 사퇴한 대통령에 대한 그 탄핵 사후에도 결정할 수 있는 모양이에요. 트럼프에 대한 이제 2차 탄핵건이 상원에 이제 회부가 됐을 때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 몇 명 중에 하나예요. 또 트럼프는 또 이렇게 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 아니죠. 그래서 2022년 상원 선거에서 존 튠이 이게 이제 사우스다코다 출신인데 사우스다코다에서 존 튠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대항마를 키우려 시도했다가 실패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앙숙 사이야. 둘의 악연이 깊어. 근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예. Well, what we're going to do is make sure that we are processing his nominees in a way that gets them into those positions so they can implement his agenda. How that happens remains to be seen. You know, obviously, we want to make sure our committees have confirmation hearings like they typically do, and that these nominees reported out to the floor. But I've said this, and I mean it, that we expect a level of cooperation from the Democrats to work with us to get these folks installed. And obviously, we're going to look at explore all options to make sure that they get moved and that they get moved quickly. Will legislative filibuster remain unchanged under your tenure? Yes. 여기서 이걸 잠깐 설명드릴게요. 필리버스터 없애라라는 게 트럼프 때 한때 공화당이 그 다수를 차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미치 매커넬인가 한테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던 거예요. 필리버스터 없애라고. 이 미국은 그런 모양이에요. 필리버스터 의사진행 방해를 걸면 그걸 극복하려면은 60%인가가 이겨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독하게 필리버스터를 걸면. 그러니까 60석. 찬성이 60석이 돼야 통과된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건 정확지 않으니까 혹시 틀리면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 존 튠은 필리버스터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었어요. 공화당이 옛날에 다수당일 때도. 그래서 그게 이제 트럼프랑 또 충돌한 아주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트럼프가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기자가 묻는 거죠. 지금 공화당 원내대표 되셨는데 그럼 필리버스터를 그냥 유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유지한다. 그러면서 하는 대답이 참 새겨 들을만 합니다. Well, I mean, the Senate, as you know, is by the founders' design, a place where the minority has a voice in our process, and we will do the job that the founders intended us to do in the United States Senate, and that the American people intend us to do. And that, right now, after this mandate election coming out of the American people, is to work with this president on an agenda that unwinds a lot of the damage of the Biden-Harris-Schumer agenda and puts in place new policies that will move our country forward in a different direction. 예, 참 굉장히 균형 잡혀 있으면서도 든든한 대답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 정치 철학자이자 이제 경영학의 아버지인 피터 드라커는 일찍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의 천재성은 정치에 있다. American genius is in politics. 예, 피터 드라커는 뭐 다들 아실 거죠. 굉장히 저보고 20세기의 사회사상가 중에 정치 철학자 중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 중에 하나 뽑아라 그러면 5명 중에 하나 뽑을 것 같아요. 피터 드라커를. 네.
지난 7월 초 죽을 자리에 빠졌던 트럼프가 페이팔 커넥션과 융합해서 제이디 밴스를 부통령 후보로 지명하며 판을 뒤집은 것은 빛나는 한 수였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50대 초반 이하의 스마트하고 대담한 사람들로 국가안보보좌관, 국무장관, 국방장관을 연달아 지명하거나 검토하는 것은 엄청난 행보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고 제가 보기에는 매트 가이츠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좀 트럼프가 그거는 통과되거나 안 되거나 대가를 좀 치를 거예요. 정치적 대가를. 예. 어쨌거나 그거는 제가 오다가 들은 얘기고 아무튼 여기까지는 나름 왜 그 사람을 지명했고 어떤 구도인지가 눈에 보여요. 또한 미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에 대해 일관되게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사람을 원내대표로 뽑은 것은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중시하고 트럼프에 대한 독립성을 수호하는 선택입니다. 그렇게 뽑힌 원내대표가 또한 트럼프 아젠다에 적극 협력합니다. 그의 장관 지명자들의 임명 승인을 서두르겠습니다. 라고 밝힌 것은 참으로 성숙하고 냉철한 행보입니다. 또한 그는 트럼프의 요구를 뿌리치고 필리버스터 제도를 고수함으로써 건국의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전통을 수호하는 원칙과 기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뭐 제대로 돌아가네 그런 대로 그런 생각이 들다가 얼핏 야 이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야, 한국 정치는 왜 이 모양이냐? 예, 산숨이 푹 나옵니다. 뭐 그러나 일단 미국 정치라도 조금 제대로 돌아가면 네, 우리가 좀 고생을 좀 덜하죠. 예, 우리가 고생을 덜하고 또 든든하고.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